2026년 2월 삼성전자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업계 최초로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엔비디아에 납품한 겁니다. 그런데 석 달 뒤 삼성전자 앞에 4만 명이 모였습니다. 파업이었어요. 실리콘밸리 공급망 담당자들이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물건이 왔습니다. 파업 속에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오브라이언입니다.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부문 메모리 공급망 담당 부사장이죠. 이 일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빠르면 좋습니다. 그런데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물량이 도착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23년을 일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들여다보는 일이었어요. 좋은 시절도 있었고 나쁜 시절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반도체 대란이 왔을 때 자동차 공장들이 줄줄이 멈추던 그 시절. 저는 그때 공급망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눈앞에서 봤어요. 그래서 저는 공급처를 고를 때 한 가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위기에서 어떻게 했는가. 좋을 때 잘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나쁠 때 어떻게 하는지가 그 회사의 진짜 얼굴이에요. 2026년 2월이었습니다. 저희 팀이 오래 기다리던 소식이 왔어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4번째 세대의 최종 품질 검증을 통과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요구한 동작 속도인 초당 10기가비트를 훨씬 넘는 초당 11.7기가비트로요. 업계에서 가장 먼저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고 팀원들과 잠깐 자리를 했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래 기다린 결과가 나온 거였으니까요. 삼성이 고대역폭 메모리 경쟁에서 뒤처졌던 시간이 있었어요. 경쟁사에 밀리고 검증이 늦어지고 시장에서 의심받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고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저는 그날 저녁 납품 일정을 확인하면서 한편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은 시작이네. 이제 중요한 건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생각을 한 지 채 석 달이 안 됐을 때였어요. 서울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조합원 7만 3천 명이 총파업을 예고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이 최대 4만 명. 한국 역사상 삼성에서 한 번도 없었던 규모였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4만 명. 반도체 공장에서 4만 명이 라인을 비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산타클라라의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서울까지는 직선으로 10,000km가 넘어요. 그런데 그날 그 거리가 이상하게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팀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 자리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삼성 공급망을 매일 모니터링합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공급처를 절대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대역 폭 메모리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됩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사실상 이 세 곳이 전부예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원하는 사양, 원하는 속도, 원하는 수량을 맞출 수 있는 곳은 더 좁아집니다. 저는 팀원들과 함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파업이 실제로 벌어질 경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오는가? 그걸 시나리오별로 짜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 파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 납기 지연이 일주일 이내라면 현재 재고로 버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파업이 2주 이상 길어지는 경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반도체 공장은 멈추는 게 켜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공장을 세웠다가 다시 돌리면 공정 안정화까지 추가로 2주에서 3주가 더 걸려요. 즉 파업이 2주면 실제 공급 차질은 한 달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파업 과정에서 납기 지연이 공식화되는 경우. 이건 단순한 물량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 쪽 고객들, 즉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납기가 어긋나는 순간 다른 공급처를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 움직임이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팀원 중 하나가 물었어요. 최악의 경우 대한 공급처가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사양의 물량을 단기간에 늘려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팀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것. 그게 공급처의 진짜 가치를 보는 방법이니까요. 저는 서울 시각으로 매일 아침 8시, 우리 시각으로 자정이 넘는 시간에 삼성 공급망 현황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파업 예고가 나온 그날부터요. 첫 번째 보고가 왔습니다. 삼성전자 최고 재무책임자 부사장이 기업 설명회에서 공식 입장을 냈다는 내용이었어요. 파업이 벌어지더라도 전담 조직 및 대응 체계를 통해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였어요.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 답을 찾으러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건 5월 초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공항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분주했습니다. 한국 경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고 공항 텔레비전 화면마다 삼성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모르지만 화면에서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7만 3천이라는 숫자가 반복됐어요. 삼성전자 한국 측 공급망 담당과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수원 삼성 사업장 근처 회의실에서였어요. 우리 쪽 서울 사무소 직원이 통역을 맡았습니다. 담당자 이름은 이준혁이었어요. 40 중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차분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먼저 말을 꺼냈어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걱정이 크신 거 압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하게 물어봐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바로 핵심을 꺼냈습니다. 파업이 실제로 벌어질 경우 고대역폭 메모리 납기를 지킬 수 있습니까? 이준혁이 잠깐 자료를 꺼냈어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반도체 공장은 한번 세우면 다시 돌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삼성은 파업 예고가 나온 시점부터 이미 생산 믹스를 조정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쉽게 말해 고부가 가치 제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중심으로 먼저 생산을 집중하고 범용 메모리 쪽을 줄이는 방식이었습니다. 파업이 오더라도 가장 중요한 물량부터 지킨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파업이 예고된 순간 이미 대응을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이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 베트남 생산 시설 이야기입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베트남 타이구엔 공장. 저도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삼성이 몇 년 전부터 자동화 라인을 집중적으로 구축해온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몰랐습니다. 이준혁이 설명했어요. 베트남 라인은 완전 자동화 비율이 90%를 넘습니다. 사람 의존도가 평택보다 훨씬 낮아요. 파업이 평택에서 벌어져도 베트남 라인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평택이 흔들려도 베트남이 돌아간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숫자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라인의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이준혁이 잠깐 머뭇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파업 상황에서 납기를 지킬 수 있는 수준의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 답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불완전한 답이 설득력이 있었어요. 다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줄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사람이 더 믿어지는 법이거든요.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한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삼성은 이 상황을 갑자기 맞은 게 아니었어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미팅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택 공장 인근을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분위기를 보는 거였어요. 공급망 담당자로서 현장 공기를 느끼는 건 보고서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해줍니다. 차를 타고 평택으로 내려가는 길에 통역 직원이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달해줬습니다. 파업 개시 일정이 확정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고속도로 양옆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5월의 한국은 초록색이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는데 그 끝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었어요. 평택 삼성 사업장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깐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붉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한국어라 내용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는 알 수 있었습니다. 팽팽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 앞에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라인을 세우겠다고 모여 있는 거였어요. 저는 그 장면이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회사 쪽 이야기도 있겠죠. 저는 그 중간에서 어느 쪽 편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건 딱 하나였어요. 그 분쟁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우리한테 약속한 물량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런데 그날 정문 앞에서 한 가지를 느꼈어요. 이 회사는 이 상황이 처음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정문 바로 옆에 회사 안내 게시판이 있었는데 통역 직원이 읽어줬어요. 파업 기간 중 생산 차질 방지를 위한 비상 운영 체계 안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게시판이 새로 붙은 게 아니었어요. 형식이 정비돼 있었습니다. 자주 쓰던 서식 같았어요. 저는 그 게시판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걸 준비해둔 회사가 납기를 못 지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본사 쪽에 짧은 보고를 보냈습니다. 현장 확인 완료. 삼성 측 대응 체계는 예상보다 구체적입니다. 추가 모니터링 유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숙소에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경쟁사 쪽 공급망 담당자였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메시지가 짧았습니다. 다니엘, 삼성 물량 일부 우리 쪽으로 돌릴 생각 있어. 지금이 타이밍이야.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봤습니다.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어요. 공급망 다변화 관점에서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삼성이 흔들리는 시점에 대안을 확보해두는 건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저는 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이준혁에게 연락했어요. 추가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가 흔쾌히 응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작은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근처 카페였어요. 공식 자리보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였죠. 커피가 나오고 나서 저는 어젯밤 받은 메시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어요. 돌려서 물었습니다. 이준혁 씨, 솔직하게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지금 우리 같은 고객사들이 공급처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준혁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고객사 입장에서 공급 리스크를 줄이려는 건 합리적인 거예요.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그 답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방어적이거나 설득하려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삼성은 지금 이 상황에서 고객사한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결과입니다. 파업이 어떻게 되든 약속한 납기를 지키는 것.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에요. 말로 설득하는 건 저희 역할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거리가 분주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의 걸음이었어요. 저는 어젯밤 경쟁사 담당자의 메시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이야.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타이밍이라는 건 양쪽에 다 있어요. 위기 때 공급처를 바꾸는 타이밍이 있고 위기 때 버텨주는 공급처가 어딘지를 확인하는 타이밍도 있습니다. 저는 이준혁에게 물었어요. 고대역 폭메모리 다음 달 납기 지킬 수 있습니까? 이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지킵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그 짧음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카페를 나오면서 어젯밤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좀 더 지켜볼게. 답장이 바로 왔어요. 후회할 거야. 저는 그 메시지를 주머니에 넣고 걸었습니다. 후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공급망에서 23년을 일하면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위기 때 옆에 있는 공급처가 진짜 공급처라는 걸요.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본사에 두 번째 보고를 보냈어요. 삼성 공급 유지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파업 상황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맞는지 틀린지를 저는 이제 기다려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시각으로 아침 6시. 저는 실리콘밸리 숙소에서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어요. 자동으로 손이 휴대전화로 갔습니다. 한국 뉴스 알림이 쌓여 있었어요. 통역 앱을 켜서 헤드라인을 읽었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 개시.
평택 공장 앞 조합원 집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끓였습니다. 손이 평소보다 조금 빨리 움직였어요. 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후, 우리 시각으로 새벽이었는데 다들 접속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차를 따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화면에 팀원 6명이 떴어요. 저는 바로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파업 개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정보 기준으로는 평택 공장 출근율이 평소 대비 낮아진 상태입니다. 베트남 라인은 정상 가동 중이에요. 삼성 측 공식 입장은 생산 차질 최소화를 위해 비상 운영 체계를 가동한다는 겁니다. 팀원 한 명이 물었어요. 우리 다음 달 납기 물량이 위험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파업이 2주를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또 다른 팀원이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쪽에 타진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병행으로 확인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물량을 돌리는 건 아직 이릅니다. 삼성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이준혁에게 연락했어요. 파업 첫날이었는데 그가 바로 받았습니다. 현황 어떻습니까? 이준혁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비상 운영 체계 가동 중입니다. 핵심 공정 인력은 확보됐어요. 고대역 폭 메모리 라인 우선 운영 중입니다. 핵심 공정 인력 확보.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출근한 인력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로 가장 중요한 라인을 먼저 돌린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숫자를 보면서 보냈습니다. 삼성 주가, 납기 일정표, 베트남 라인 생산 현황 업데이트. 숫자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저녁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숫자가 왔습니다. 파업 첫날 평택 공장 가동률. 정상 대비 낮아진 건 맞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대역 폭 메모리 라인은 다른 라인보다 가동률이 높았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회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고 있구나. 그날 밤 경쟁사 담당자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파업 시작됐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고 있어. 조금 더 지켜볼게. 파업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준혁이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공식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어요. 오늘 저녁 시간 되십니까?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었어요. 상황을 계속 직접 확인하기 위해 귀국을 미루고 있었거든요. 저녁 자리는 수원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공식 자리가 아닌 그냥 밥 먹는 자리였어요. 이준혁이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화면을 열었어요. 다니엘 씨,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펼쳐졌어요. 생산 현황 자료였습니다. 파업 3일차 기준입니다. 전체 공장 가동률은 정상 대비 낮아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세요. 그가 화면의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고대역 폭 메모리 라인 가동률. 숫자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았어요.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준혁이 설명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출근한 인력들을 고대역 폭 메모리 라인에 집중 배치했어요. 둘째, 베트남 라인에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출근한 인력들이 있다는 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준혁이 잠깐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파업 현장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라인을 지키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파업 현장 분위기 속에서 출근을 결정한 사람들. 그 결정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고대역 폭 메모리 라인을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이준혁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준혁 씨는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그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모릅니다. 솔직히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저도 몰라요.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뭡니까? 약속한 납기는 지킬 겁니다. 그건 압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하는 사람, 그리고 아는 것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이 회사에는 이준혁 같은 사람이 있구나.
그게 어쩌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었습니다. 파업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에 있었어요. 본사에서 귀국 일정을 물어봤는데 조금 더 있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보고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처음 파업이 시작됐을 때는 납기 걱정에 긴장이 최고조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숫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예측한 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대역 폭 메모리 라인은 파업 속에서도 일정 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베트남 라인이 보완해주고 있었고 출근한 인력들이 핵심 공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납기 일정에 빨간불이 켜지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이준혁의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에서 한 가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매일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있었어요. 어떤 제품을 어떤 라인에서 얼마나 돌릴 것인가, 어느 고객사의 어느 물량을 먼저 처리할 것인가, 그 결정을 매일 아침 새로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우선순위도 바꾸는 거였어요. 저는 그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경직되는 회사가 있어요. 매뉴얼대로만 움직이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삼성은 매일 다시 생각하고 있었어요. 파업 8회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준혁이 저를 찾아왔어요. 보고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말했어요. 다니엘 씨,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 베트남 생산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타이구엔 공장 관제실 화면을 원격으로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고객사 신뢰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동 현황을 직접 보시는 게 어떤 보고서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오후에 노트북 화면이 연결됐습니다. 베트남 타이구엔 공장 관제실이었어요. 커다란 모니터 벽 앞에 운영 담당자들이 앉아 있었고 화면마다 라인 현황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봤어요. 로봇팔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요. 사람이 없어도 라인이 돌아갔어요.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긴장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평택이 흔들려도 저 라인은 멈추지 않는구나. 이준혁이 옆에서 말했어요. 저게 3년 전부터 준비한 겁니다.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버팀목이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좋은 준비는 이유를 하나만 두지 않는다. 효율을 위해 만든 게 위기에서 보험이 되는 거야. 그날 저녁 저는 본사에 보고를 보냈습니다. 파업 일주일 차 현황. 납기 위협 수준 예상보다 낮음. 베트남 라인 정상 가동 확인. 당분간 공급 유지 방향 변동 없음. 파업 열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뉴스에서 노조 관련 소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통역 직원이 요약해서 전달해줬는데 파업 참여 인원이 초반보다 줄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조합원 일부가 복귀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준혁에게 연락했어요. 파업 참여 인원이 줄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준혁이 잠깐 뒤에 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조금씩 복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숫자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파업 참여 인원이 줄면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요. 가동률이 올라가면 납기 안정성이 높아지고요. 그 연쇄가 지금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준혁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다니엘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파업 과정에서 안전시설 인력은 평소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가처분이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반도체 공장에는 가스와 화학약품이 있어요. 안전 인력이 빠지면 단순히 생산이 멈추는 게 아니라 사고 위험이 생깁니다. 법원이 그 인력만큼은 유지하라고 결정한 거였어요. 그 결정이 나오면 파업의 협상 카드 중 하나가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팀 회의를 했어요. 상황 업데이트입니다. 파업 참여 인원 감소, 법원 가처분 결정, 베트남 라인 안정 가동.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납기 리스크가 열흘 전보다 낮아졌어요. 팀원들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팀에 말했어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아직 파업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납기를 지켰다는 최종 확인은 물건이 실제로 도착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한국 뉴스에서 또 다른 소식이 왔어요.
정부가 긴급 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역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 동안 파업이 강제로 멈춘다는 거였어요.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이 붉었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파업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긴장과 지금의 긴장이 달랐어요. 처음엔 무너질까봐 긴장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는 긴장이었어요. 저는 이준혁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버티고 있군요. 답장이 왔어요. 버티는 게 아닙니다. 운영하는 겁니다. 저는 그 답장을 보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이 회사를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파업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귀국했어요. 한국에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줄어들었거든요. 상황이 고비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사무실로 돌아오니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리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흘 뒤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문제가 왔어요. 경쟁사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파업 기간을 틈타 삼성 고객사들을 공격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단순히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삼성의 공급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료를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정보를 받고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봤어요. 경쟁사가 배포한 내용이었는데 파업 기간 삼성의 가동률 하락 수치를 부각하고 있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가동률이 낮아진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전체 그림이 빠져 있었습니다. 고대역 폭 메모리 라인은 따로 관리됐다는 것, 베트남 라인이 보완했다는 것, 실제 납기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다 빠져 있었어요. 팀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우리 고객사들한테도 이 자료가 갔을 겁니다.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사실로 대응합니다. 우리가 확인한 숫자로요. 저는 이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경쟁사가 파업 기간 가동률 자료를 선별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대역 폭 메모리 라인 가동률과 납기 준수 현황 자료를 공식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준혁의 답이 2시간 만에 왔어요.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자료가 왔습니다. 파업 기간 고대역 폭 메모리 라인별 가동률, 납기 준수 현황, 베트남 라인 생산 기여분. 숫자들이 명확했어요. 저는 그 자료를 들고 우리 주요 고객사들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파업 기간에 우리가 확인한 것들을 투명하게 공유했어요. 경쟁사 자료와 대조해서요. 반응이 있었습니다. 고객사 중 하나가 말했어요. 파업 기간에도 납기가 유지됐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한국에 직접 가서 봤습니다. 베트남 라인도 원격으로 확인했어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확인을 했군요. 그게 답이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경쟁사가 흔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있었으니까요. 팀원 하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다니엘, 당신이 한국에 그렇게 오래 있던 이유가 이거였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서 남아 있었는데 결국 그게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됐습니다. 창밖으로 실리콘밸리의 밤이 깔리고 있었어요. 멀리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준혁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납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항상 말보다 결과로 답한다. 그게 이 회사의 방식인 것 같았습니다. 파업 3주가 지났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고비를 넘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사회 차원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검토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파업 기간에 삼성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게 노출됐다는 이유였어요. 경영진이 리스크 분산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시를 받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공급망 다변화는 원칙적으로 맞는 방향이에요. 어떤 공급처도 100%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다변화를 시작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삼성이 파업 속에서 납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베트남 라인이 버티고 있었고
출근한 인력들이 핵심 라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런데 본사는 그 과정보다 파업이라는 사실 자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회의를 했어요. 이사회 지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팀원 하나가 말했어요. SK하이닉스로 일부 물량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다음 분기부터요. 또 다른 팀원이 말했어요. 마이크론 쪽도 타진해 볼 수 있어요. 물량이 제한적이지만 분산 차원에서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걸렸어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뭔가? 파업이 벌어졌을 때 버텨준 공급처에서 물량을 빼는 건가? 그리고 파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건가? 그게 맞는 방식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저는 이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었어요. 솔직하게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파업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삼성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이준혁이 한참 뒤에 답했어요.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버티는 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와서 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고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창밖을 봤습니다. 본사의 지시와 현장의 현실 사이에서 저는 어느 쪽을 봐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습니다. 23년 동안 공급망을 다루면서 저는 항상 숫자를 봤어요. 가동률, 납기율, 재고 수준. 그런데 이번에는 숫자 뒤에 있는 것들이 계속 보였습니다. 출근을 결정한 사람들, 매일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운영팀, 버티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거라고 말한 이준혁. 그 사람들을 숫자로만 볼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국 뉴스에서 소식이 왔어요. 정부가 긴급 조정권 발동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총리가 직접 담화를 했다고 했어요. 통역 직원이 내용을 요약해줬습니다.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수출의 핵심이다. 노조의 정당한 권리는 존중하지만 국가 경제를 흔드는 방식의 쟁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그 담화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섰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았어요. 이 파업이 단순히 한 회사의 노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한국 경제 전체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 오래 앉아 생각했습니다. 본사는 공급망 다변화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건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삼성에서 물량을 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파업 중에 버텨주고 있는 회사에서 물량을 빼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삼성한테는 어떤 신호인지, 저는 오래된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23년 전이었어요.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첫 직장 상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공급처를 고를 때 좋은 곳이 아니라 나쁠 때 버텨주는 곳을 골라라. 그게 진짜 파트너야. 그 말이 23년 만에 다시 생각났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본사에 보고서를 쓰기로요. 이사회의 공급망 다변화 지시에 대한 제 의견을 담은 보고서였습니다. 숫자만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직접 확인한 것들을 담는 거였어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을 때 이준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니엘 씨, 오늘 좋은 소식 하나 있습니다. 저는 바로 답했어요. 뭡니까? 이준혁의 답장이 왔습니다. 다음 달 납기 물량 확정 출하 준비 완료됐습니다. 일정대로 갑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파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납기 준비가 완료됐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그 전보다 훨씬 명확하게요.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제목은 단순하게 잡았어요. 파업 상황에서의 삼성 공급망 평가 및 향후 방향 제언.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팩트였어요. 파업 기간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대역 폭 메모리 라인 가동률, 베트남 라인 기여분, 납기 준수 현황, 숫자들로만 썼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한 것들이었어요. 한국에서 2주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준혁과의 대화, 베트남 라인 원격 확인, 출근한 인력들이 핵심 라인을 지키는 방식. 이건 숫자로 쓸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서술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제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어요. 공급망 다변화는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시점이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납기를 지켜준 공급처에서 물량을 빼는 것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분산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를 잃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다변화는 시장이 안정된 시점에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파업이 끝날 때까지 기존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 중장기 다변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보고서를 이사회에 올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이사회에서 답이 왔습니다. 보고서 검토 완료. 제안한 방향을 수용합니다. 파업 종료 이후 중장기 공급망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기로 합니다. 저는 그 답을 받고 이준혁에게 연락했어요. 공급 방향 변동 없이 유지합니다. 파업 끝날 때까지요. 이준혁이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두 글자였는데 무게가 있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방향이 정해진 거였어요. 그리고 사흘 뒤였습니다. 한국에서 소식이 왔어요. 노사 간 협상 재개, 파업 잠정 중단 가능성.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오후 햇살이 사무실 바닥에 길게 깔려 있었어요.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파업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노사 협상이 재개됐고 양측이 테이블에 앉았어요. 완전한 합의는 아직이었지만 파업이 멈췄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은 날 이준혁에게 연락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혁의 답장이 왔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납기가 도착해야 끝난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웃었어요. 역시 이 사람은 결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한 납기일이었어요. 우리 물류팀에서 확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삼성전자 고대역 폭 메모리 물량 입고 완료. 수량 이상 없음. 품질 검사 진행 중.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잠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업이 시작된 날부터 이날까지 3주가 조금 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제가 본 것들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평택 정문 앞에 모인 사람들, 베트남 관제실 화면에서 멈추지 않고 움직이던 로봇팔들, 이준혁이 버티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거라고 했던 말, 출근을 결정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던 핵심 라인, 납기가 왔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수량으로요. 저는 팀 전체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삼성전자 납기 완료 확인됐습니다. 파업 기간 포함 전 기간 납기 준수. 수고했습니다. 팀원 하나가 답장을 보냈어요. 다니엘, 당신이 한국에 계속 남아서 직접 확인한 게 주요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읽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실제로 납기를 지킨 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준혁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납기 수령 완료했습니다.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혁의 답이 왔어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아 주셔서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한참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흔들리지 않아 주셔서. 그 말이 저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었어요. 파업 속에서 출근한 사람들한테도 매일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며 라인을 지킨 운영팀한테도 버티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거라고 말한 이준혁 자신한테도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파업이 완전히 끝난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노사가 최종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한국에서 왔어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은 날 팀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파업 기간에 대한 최종 정리 회의였어요.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번 파업 기간 동안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팀원들이 화면을 봤어요.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을 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쁠 때 어떻게 하는지가 그 공급처의 진짜 얼굴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그걸 직접 봤습니다. 팀원 하나가 말했어요. 다니엘, 그러면 삼성에 대한 평가가 올라간 겁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올라간 게 아닙니다. 확인된 겁니다. 이전에는 좋을 때만 봤어요. 이번에는 나쁠 때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쁠 때도 약속을 지켰어요. 그게 확인된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파업 기간 전체를 정리하는 메모를 썼습니다. 업무용 메모가 아니었어요. 제 개인 메모였습니다.
23년 동안 공급망을 다루면서 제가 놓쳤던 게 있었어요. 숫자 뒤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공장을 돌리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그게 결국 숫자를 만든다는 걸 이번에 처음으로 제대로 봤어요. 메모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파업 속에서 납기를 지켰다. 그건 기술이 아니다. 사람이었다. 저는 메모를 저장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저녁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었어요. 이준혁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다니엘 씨, 파업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다음 분기 물량 일정 협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웃었어요. 이 사람은 파업이 끝나자마자 다음 분기 이야기를 하는구나.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든지요. 그리고 이준혁 씨,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혁의 마지막 답장이 왔어요. 수고는 저희 라인에 나온 분들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 덕분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봤습니다. 공급망에서 23년을 일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공급처는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약속을 만드는 곳이구나. 삼성이 이번에 만든 건 고대역폭 메모리가 아니었습니다. 파업 속에서 지켜낸 약속이었어요. 저는 사무실 불을 끄고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다음에 또 위기가 오면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갈 겁니다. 직접 보러요. 그게 이번에 제가 배운 거였습니다.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현장에는 숫자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나서니 실리콘밸리의 밤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저는 차 열쇠를 쥐면서 서울이 몇 시인지 생각했어요. 지금쯤 이준혁은 퇴근하고 있겠죠. 아니면 아직 사무실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파업 기간 내내 자리를 지켰으니까요.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 앞에 4만 명이 모였어요. 전 세계 공급망 담당자들이 긴장했습니다. 납기가 흔들릴 거라는 분석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물건이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업 속에서 출근을 결정한 사람들, 매일 아침. 우선순위를 다시 정한 운영팀, 버티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거라고 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납기를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에서 본 것들은 가상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2026년 2월 업계 최초로 고대역폭 메모리 네 번째 세대를 엔비디아에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파업이 왔어요. 그 파업 속에서 납기를 어떻게 지켰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드렸습니다. 좋은 공급처는 물건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약속을 만드는 곳이에요. 대한민국 삼성이 이번에 만든 건 반도체가 아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지켜낸 약속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닿았기를 바랍니다. 해외 감동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